여러분의 노후 준비 얼마나 되셨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과 함께 재무설계 교육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풍성한 노후로 이끌어주실 분이죠.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말할 주제는 가상화폐 투자, 기회인가? 도박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코인 열풍에 빠졌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주제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정현 씨 말씀대로 오늘은 최근 들어 이제 많은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상화폐가 생성되게 된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상화폐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 가상화폐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온 국민들이 이 가상화폐 열풍에 빠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심치 않게 코인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려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지 이게 투자 기회인지 혹은 도박인지 아실 수 있잖아요. 이번 시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데, 막상 투자자분들에게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이걸 여쭤보면 거의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네. 그래서 어떤 대상에 꼭 가상화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하시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건 거의 투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동네 마트에 가서 내가 과일을 사려고 할 때도, 네. 과일 하나 사려고 할 때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일들 중에 제철 과일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과일이 좀 가성비가 좋을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정한 과일 중에서도 좀 싱싱하고 당도가 좋은 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선별해서 고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등해서 코인 하나당 몇 천만 원 또는 몇 백만 원이나 하는 그런 가상화폐를 구입하면서 그 가상화폐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을 좀 내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투자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미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니면 요즘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을 좀 잘 보시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일 살 때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알아야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코인 안에서도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뭐 비트코인이 모든 코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가상화폐, 블록체인, 뭐 빗썸, 거래소 다양하던데 용어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용어를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뭐 가상화폐하고 도대체 암호화폐는 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거래소는 뭐고, 빗썸은 뭐고,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그 용어 정리부터 좀 해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일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청자분들이 이미 이해를 좀 하고 계신 주식시장에 좀 빗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식,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LG전자와 같은 여러 가지 종목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소도 코스피 말고도 뭐 코스닥이나 코넥스 같은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거래소는 주식을 거래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죠. 네. 근데 그 거래소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같은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마다의 특징들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각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반 명사를 뜻하는 거고 그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각각의 고유 이름들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 용어들도 이와 같이 좀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거래되고 있는 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거래소들을 예를 들어보면 코팍스,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들이 좀 대표적인 거래소들로 이제 거래량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이라는 얘기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상화폐라고 통칭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그 가상화폐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일반 명사인 거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뭐 그다음에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이런 것들이 고유 명사로 각각의 이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기반인 블록체인은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저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네. 아마도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위를 좀 조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 돌아가는 메커니즘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보안 기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상호 의존 관계가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해야만, 그게 이제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해야만 가상화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예전에는 돈을 이제 송금을 할 때, 건네줄 때, 인터넷 뱅킹이 없을 때는 현금을 찾아서 이렇게 넘겨줘야만 돈을 전달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거의 거래를 하시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현 씨한테 100만 원을 송금을 할 때 100만 원을 찾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 뱅킹에 이제 접속을 해서 100만 원을 정현 씨 계좌에 송금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제 계좌에서 100만 원이 마이너스 되고 네. 정현 씨 계좌에 플러스 100만 원이 되죠. 실제로 100만 원이 전선을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장부상의 기록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 거래 기록이 잘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은행들에서는 그 기록을 잘 정리를 하고 있고 중앙 서버에다가 이제 변화되는 거래된 내역에 대해서 제 거래 내역, 뭐 정현 씨 거래 내역, 모든 가입자들의 거래 내역들, 은행 계좌를 만든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잘 보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중앙 서버에 접근을 해서 은행의 중앙 서버에 접근을 해서 기록을 삭제해 버린다든지 네. 또는 기록을 변조를 해버리면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일단은 보안 시스템을 잘 해서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속하지 않으면 아무나 접속하지 못하게 해놓기도 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프로그램들을 잘 블로킹을 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 원본 서버가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제 복사해서 또 다른 서버, 2차 서버, 3차 서버에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객들이 접속하는 서버가 날아가더라도 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났을 때 중앙은행만 믿는 것 그리고 시중은행들만 믿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중앙은행이나 어떤 시중은행들의 어떤 그 중앙 간섭 없이 그냥 개인들 간의 거래를 하면서도 이 기록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거래 내역을 중앙은행의 서버에 보관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중앙은행 간섭 없이 저하고 정현 씨 관계라면 제가 100만 원을 송금했다라는 기록, 송금을 하고 나면 그 거래 기록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레고 같은 블록을 보면 그 모양이 딱 맞는 것만 끼워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전산상의 어떤 디지털 블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 내역을 저도 가지고 있고 정현 씨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록을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록을 바꾸고 싶으면 해킹을 하고 뭔가 삭제를 하거나 변조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 기록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네. 동시에 여러 사람의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걸 동시에 똑같이 바꿔야만 변조를 할 수가 있고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만들어서 이런 거래에 활용을 한다면 보안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생기겠다. 중앙은행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탈중앙화 한 기술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기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장부에다가 투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그를 복제해서 나눠 놓으면 네. 해킹이나 변조의 위험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 겁니다. 탈중앙화. 다시 말해서 이제 거래 내역 같은 거를 여러 대의 컴퓨터의 데이터 분산함 시킴으로써 이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자는 도대체 누굴까? 정말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 네. 이 기술은 아주 고도의 기술, 뭐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탁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블록체인의 첫 번째 이제 그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로부터 가상화폐를 만든 첫 번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비트코인.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화폐 그러면 대표 명사격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떠올려서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랑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 고안자는 일본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토시가 이거 비트코인을 고안한 이유는 2008년, 7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중앙 집권화됐다고 해서 네. 그럼 그것에 대안이 무엇일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개인 간 거래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어떤 중앙 집권화된 그 은행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것에 대한 부산물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결국엔 사토시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서 만들어진 가상화폐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토시라는 일본인이 최초의 고안자였고 그로 인해 개발된 최초의 가상화폐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의 입출금에 대한 기록 저장 외에 또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점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계속 히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꼬리표를 달고 이제 소유주라든지 아니면 물류에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전자결제,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제 방법들이 대부분 전자결제잖아요. 네. 근데 전자결제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 가상화폐라든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증인데 디지털 인증들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에게 그 같은 복제된 블록체인이 분산이 되면서 위변조하기가 힘들겠죠. 네. 인증의 목적은 사실 그걸 이 사람이 무언가 이것에 있어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이걸 인증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변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그 변조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화물 추적 시스템. 특히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네. 컨테이너에 실어서 항구에 갔다가 또 어떤 배에 실려서 다른 나라에 또 항구에 떨어지고 또 다시 어떤 그 나라의 육상 물류 시스템에 의해서 원하는 어떤 공장이나 창고까지 이동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받은 물건이 최초 물건을 만들어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중간에 껴서 온 것인지 물량은 정확한지 어떤 그 코드, 로트 번호가 맞는 건지 이런 확인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변조 없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정확하게 딱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쉽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단계마다 네. 실제로 발송한 물건이 나한테 온 것인지를 다 점검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코드가 그대로 오면 변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맞겠구나 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P2P 대출,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은행을 끼지 않고 대출을 하는 거죠. 정현 씨가 돈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저한테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P2P 거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빌린 돈 금액이라든지 이자에 대한 어떤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난 그런 일 없는데 빌린 적 없는데 또는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금리는 3%가 아니라 2%로 빌렸는데 하고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기록을 서로 분산돼 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여러 사람, 그 어떤 P2P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여러 사람에게 만약에 그 기록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 내 것만 고쳤다고 해서 주장을 해봐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 거 같이 봐보자. 그 거래 기록에 대해서 했을 때 누구가 거짓말을 했는지 금방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2P 대출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원산지나 유통 추적, 아까 뭐 수출 예를 들어서 화물 추적 시스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원산지가 내가 원하는 원산지에서 생성된 커피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원산지에서 생성된 다이아몬드냐, 어떤 유명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제품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꼬리표가 딱 달리면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요즘에 관심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술품에 대한 진품 감정. 그래요? 예전에는 진품이라고 하면 원작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원작을 디지털화 시켜요. 그래 놓고 원작을 없애버립니다. 대신에 디지털화된 원작을 거기다가 어떤 인증을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원본이다라고 해서 이 가격은 비싸고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디지털화해서 복제를 하더라도 사본이 되면서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이것만이 진짜라는 걸 인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위조 화폐 방지.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면 지금은 종이나 동전의 종류의 화폐만 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디지털화된 화폐를 발행하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인증할 수 있는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이제 누군가 그걸 복제해서 활용하려고 할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없다면 쉽게 복제할 수 있겠지만 마치 종이 화폐를 복사해서 쓰듯이 네. 디지털 화폐도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려는 어떤 위조 지폐범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전자투표. 전자투표가 할 때 진짜 이게 내가 투표를 한 게 표수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또 가짜로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이라는 게 위조하기가 쉽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전자시민권, 우리들의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요즘 이제 공유 경제가 활용되고 있잖아요. 차량 공유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썼다가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했을 때 네. 이제 차량 공유에 대한 기록 이런 것에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아마도 가장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등기부 같은 것에서도 국가가 지금은 등기소에서 등기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이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등기소가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계속 누구 소유인지에 대해서 기록된 꼬리표가 계속 블록체인에 의해서 생성되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등기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병원 간 환자들에 대한 의료 기록이 이제 공유되는 방법들. 그랬을 때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의료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이 이제 다른 은행으로 전송이 되면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치료가 또 시작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잘못된 환자의 기록이 간다든지 네.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린 의사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따를 때 기록이 남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블록체인에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내역이라던가 뭔가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 분야는 커지겠네요.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도요, 그 안에 종류가 다양하게 있나요? 그렇죠.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네. 뭐 분류를 하자면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일반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쉬운 분류 방법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누는 방법인 것 같아요. 골프장도 보면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죠. 네. 가장 큰 차이점은 퍼블릭은 어느 누구나 일반 대중이 본인이 이제 부킹만 하면 예약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대신에 좀 붐비거나 그래서 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은 어떤 일정의 진입 장벽이 있죠. 회원권을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 회원들 일정 수만 일부러 관리를 합니다. 너무 많은 회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딱 거의 예약이 좀 될 가능성이 높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그 품격 있는 사람들만 와서 그 골프장의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퍼블릭은 모두에게 개방돼서 누구나 이 블록체인 기술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겁니다. 네. 누구나 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대신에 그렇게 되다 보면 참여자들에게 어떤 거래가 생성될 때마다 모두 블록체인을 나눠줘야지 되잖아요. 블록들 기록을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거래가 체결되기까지 초창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제 가입자, 이제 이 생태계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거래가 체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정현 씨하고 저하고 거래가 생성됐다고 해서 두 사람만 그 블록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 참여자들 모두에게 이게 동시에 그걸 나눠주다 보면 아무래도 렉이 걸리겠죠. 네.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쓰다 보면 렉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가 많아지고 생태계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프라이빗은 어떤 기관이나 기업 또는 어떤 그 소수의 집단, 그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허가받은 사람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반면에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참여자들끼리만 거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떤 거래가 생성됐을 때 그 기록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나눠줄 때 그 참여자들한테만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만 나눠주면 되니까 시간이 좀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물 관리가 된다. 그리고 거래가 좀 빠르다.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다면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코인, 가상화폐가 지금 거래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기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가상화폐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블록을 만들어서 거래가 생성됐을 때 그 블록을 이 참여자들한테 이제 분배해주고 해주는 어떤 서버 역할을 해주는 컴퓨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은 아직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거래가 나중에 이제 활성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다. 화폐 거래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그때쯤 되면 아마 그 대가가 특별히 없어도 될 겁니다. 거래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 거래에 대한 어떤 보상만 받아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되는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주는 거죠. 예. 마케팅을 하려면 보통 기업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고 나면 최초에는 가격을 좀 할인해서 판매하든지 뭐 보너스로 덤으로 뭐 1+1을 주든지 아니면 기존의 상품을 뭔가 끼워서 판매를 하든지 해서 처음에는 이제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처럼 네. 이 가상화폐도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일반화 거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이제 가상화폐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 용어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가상통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가상화폐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 좀 본질적인 의미에 비슷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가상화폐라는 용어로 지금 초지일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나 디지털화폐, 가상통화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상화폐의 단점은 뭐냐면 네. 우리가 알고 화폐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마치 중앙은행이나 각국 정부가 발행한 통화와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행 주체가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개인이었잖아요. 사실은 개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검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집단인데 개인 이름을 올려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 개인인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 자체도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드러냈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체는 사실 몰라요. 어찌됐든 중앙정부는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폐를 활용할 때 중앙정부가 발행한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때는 물론 그때그때마다 국제 통화로서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게 막 널뛰기를 하지는 않고 네.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도록 각국 중앙정부가 그 가치를 유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는 그런 어떤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라는 부분이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약간의 단점, 장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길래 요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코인 열풍, 가상화폐 열풍에 빠진 걸까요? 예, 먼저 이제 긍정적인 면,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좀 드려야 되니까. 가상화폐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의 원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부산물로 나온 것이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 생태계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던져놓고 그 수학 문제를 생태계에 가입돼 있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 중에 51%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 문제를 풀면 네. 가장 먼저 풀었던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만의 룰이에요. 그 룰이 이더리움이 다르고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가상화폐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정보가 어떤 한 개인이나 특정 해킹 집단이 변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네. 탈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함부로 그 집중돼 있는 데이터를 바꿔서 어떤 폐기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점이 내 기록이 유지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화폐를 찍으려면 제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원짜리 동전은 제조 원가가 10원보다 높다라고 알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이제 그거보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라는 건 약간의 전기세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생산 비용이 전무하다. 일단 한번 생성되고 나면 그냥 거래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일반 화폐에 비해서는 일반 화폐는 또 쓰다가
돈이 낡으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태워버리고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또 다시 찍는 재제조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디지털 화폐는 계속 옮겨 다녀도 뭐 낡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 실제로 돈이 가상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마치 인터넷 뱅킹 사용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도 절감이 된다. 뭐 생산 비용, 거래 비용 다 절감이 된다. 이 점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보관 비용도 거의 없어요. 화폐 같으면 어떤 안전성 잘 지키기 위해서 금고 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은행들이 거기다가 현금을 쌓아 놓잖아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 그 금고 비용 두께도 되게 두껍고 비싸죠. 그다음에 보안 장치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2중 3중의 어떤 보안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비싼 것에 반해서 이 가상화폐는 그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네. 물론 이것을 또 해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해킹을 막기 위해서 뭐 전자지갑 같은 걸로 해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킹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보안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어떤 현금, 지폐 화폐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오프라인 상의 어떤 금고에 비하면 그 비용은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화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가치 저장 수단. 내가 이걸 들고 있을 때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거나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랬을 때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난이나 분실 우려가 없죠. 현물은 내가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수표나 현금은. 그런데 네. 이것은 뭐 컴퓨터에만 저장해 놓으면 물론 해킹 당하는 위험은 있지만 내가 잘 관리만 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아주 좋다. 도난 분실 우려도 없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가상화폐의 장점들이 다양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여러한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또 큰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항상 일장일단이라고 하잖아요.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상화폐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배우자로 이제 연애하던 사람의 장점이 결혼하고 나면 단점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결혼 전에 그렇게 나에게 사글사글했던 그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고 났는데 다른 여자한테도 계속 사글사글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의 장점이 결국엔 단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었냐면 어떤 탈중앙화, 어떤 중앙 집권화된 어떤 빅브라더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거래의 비밀이 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네. 나쁜 측면으로 쓰면 이제 단점이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돈 세탁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마약 거래 대금이나 도박 용도로 이걸 가지고 이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비자금 용도, 기업들이 뭐 어떤 정치 집단의 비자금 용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금은 아무래도 들키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상화폐를 활용한다면 잘 잡아내기가 어렵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탈세 수단. 어떤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이 난 현금을 가지고 현금을 보통 요즘에 쌓아놓잖아요. 몰래. 일부 이제 탈세를 하기 위한 분들이. 근데 그 현금이 아니라 그걸 가상화폐화해서 가상화폐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잡아내기가 더 힘들겠죠. 현금은 아무래도 부피가 있으니까 어딘가 쌓아놔야 되는데 네. 가상화폐는 컴퓨터 어떤 하드디스크 상에 저장해 놓고 그 하드디스크 살짝 숨겨놓으면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 중에 이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건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나 지급 보장을 어느 중앙정부나 은행도 아직은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그 생태계를 만든 사람이 어떤 그걸 없애기는 쉽지 않겠지만 망가뜨릴 수는 있거든요. 네. 망가뜨려 버리면 그 가치가 급락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정식 화폐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아직은 낮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취약점도 이에서 유래된 걸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가상화폐의 단점을 말씀 먼저 드렸는데 네. 이제 우리가 가장 거래가 많고 가격이 비싸진 비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물론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장점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아무래도 장점을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특히 네. 투자하신 분들은 그 장점을 보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점은 양해해서 방송 봐주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의 취약점, 첫째 거래 처리 속도입니다. 아까 퍼블릭이라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 커피 전문점에 가서.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뭐 휴대폰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거래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 약정이 맺어져서 우리 왜 삼성페이 결제하듯이 그랬을 때 결제가 완료되는데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나 오래요? 네, 커피 전문점 알바생은 가시면 안 돼요. 10분 기다리셔야 돼요. 거래 결제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 커피를 사 먹는 사람도 불편, 그 커피를 서비스해주는 업체나 그 알바생도 너무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계정 관리. 내가 이제 그 어떤 거래소에다가 맡겨놓고 계정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잃어버렸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공중에 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인지 어떤 집단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사토시가 악의적으로 이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야. 만든 사람은 망가뜨릴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만든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최대 2,100만 개까지만 만들 수 있게 이 프로그래머 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검증해 봤을 때 그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건 네. 공급이 많아져 버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금이 예전처럼 금본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금의 가치가 그래도 뭐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으면 우리나라 63빌딩 정도 쌓을 수 있다고 해요. 금으로. 전 세계에 그 정도면 많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이 항상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도 2,100만 개까지만 발행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면 그러면 거래소 자체도 다 무너질 거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네. 안정성에 있어서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1%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그 시스템 상에서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진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했을 때 생태계 가입자 중에 51%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네. 코인이 생성되고 누구한테 주냐? 가장 먼저 풀었던 사람한테 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악의적으로 활용하면 내가 슈퍼컴퓨터를 엄청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생태계 51% 이상 될 정도로 컴퓨터를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풀겠죠. 그러면 이 51% 이상을 컴퓨터를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코인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지속적이진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51% 어택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획득한 사례들이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계속 유지는 안 됐지만 그러다 보면 공정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되다 보니까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법률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귀찮아지는 부분도 있고 감독을 받는 단점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그 국가기관이 보장을 해주는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네.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관리도 안 받지만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생공사.
비트코인이라는 게 서로 거래 관계에 의해서 그 블록이 생성되고 그 블록에 대한 그 거래 기록을 다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태계 안에 일부분이 일정 부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나 역시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쉬운 사례로는 좀 일정 비율의 부분의 거래 기록이 뭐 삭제되거나 뭐 변조되거나 다는 아니지만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러면 또 내 기록이 맞는지 저쪽 기록이 맞는지를 검증해보는 단계는 필요해지겠죠. 그러면 네. 거래 속도도 느려질 수 있고 일정 기간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비트코인의 취약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의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거래하는 시간이 10분이나 걸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취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코인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네.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건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아류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골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아류작들도 나왔고요. 아예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더리움 같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통제자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최초의 탈중앙화 개념은 약간 포기했다라고 보여지죠.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중앙 집권화가 생성된 거죠. 물론 중앙기관, 국가기관이나 은행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의 어떤 처음에 이 생태계를 만든 사람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왜냐하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떤 중앙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그 문제를 분쟁을 해결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추구했었던 탈중앙화는 약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들도 같이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투자 비용을 낮추거나 혹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박동진 전문가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 얘기를 들으시려고 지금까지 아마 채널을 돌리지 않고 있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어떤 질문이에요. 답변 드리기 조심스러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시청자분 중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셔서 이익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익을 보고자 투자하려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좀 높은 가격에 샀다가 하락을 해서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가상화폐에 전혀 투자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제 이야기는 어떤 저의 이해 관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저 사람에게는 적어도 저 사람 개인적으로는 전문가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인 의견이다라고 그 부분은 믿어주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양면을 말씀드릴 건데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큰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전망 중에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조금 완전히 긍정적이진 않지만 좀 네. 누그러진 입장, 뭐 이런 방법으로는 용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어떤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누그러진 입장이 연결돼서 이제 그 ETF 제가 주식 설명할 때 드렸던 ETF의 어떤 여러 가지 근원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화폐를 가장 근원 자산으로 한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을 어떤 수익의 근본으로 하는 ETF가 이제 만들어져서 승인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13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유리한 규정들이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전망의 근거들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부정적인 전망으로는 국제결제은행 BIS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공표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한계성이 있어요. 채굴 하는데 컴퓨터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되고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 어떤 ESG에 좀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성에 있어서도 이게 제한이 될 거다. 결국에는 특히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럼 거래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네. 데이터의 양도 늘어나고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거래 급증 시에 이제 검증 시간도 늘어날 거고 대용량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게 부담이 될 거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수수료 증가나 계약이 미체결되는 내가 계약을 시도했는데 계약이 완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용에 결국엔 불편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급변할 거다. 일반 통화 같으면 정부가 그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국채를 발행하거나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면서 통화량을 조절해서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 역할을 해줄 사람도 없고 네. 하려고 했을 때 뭐 내가 이익이 없으니까 아무도 할 수 있다 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 전망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런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전문가님은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총평으로 드리고 싶은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맞지만 그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저는 무조건 앞으로 전 세계에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가치는 지금의 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 수 있을지 변수가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확실하다고 하는 반면에 가상화폐의 가격은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두 번째는 현재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국내외에서 화폐로서 공식 인정되기 전에는 결국에 투자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 거래,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가 유용하다라고 하면 정부 자체가 CBDC라고 해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용한 기술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중앙정부가 인증해준 가상화폐와 나머지 사설 가상화폐를 비교해봤을 때 안정성이 무조건 CBDC 쪽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가상화폐는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걸 제가 뭐 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느 투자나 마찬가지지만 투자하셨다면 조심스럽게 시장 추이를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주식 때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라든지 여유 자금으로 투자라든지 이런 원칙들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을 반드시 적용해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박동진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